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이번에는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모의고사 2편 실기 부분을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2편은 서울 경기 지역 문제를 참고해서 만들어 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풀어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신체 활동을 도울 때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기저귀에 손을 넣지 마세요. 2. 지금 목욕하세요. 목욕을 안 하시면 냄새나요. 3. 콧줄을 잡아 뽑으니 억지대로 묶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4. 화장실 가면 힘드시니까 이제 간이변기를 쓰면 좋겠어요. 5.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쵸? 5번입니다. 자,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지요. 자, 기저귀에 손을 넣지 마세요는 부정형 문장이잖아요. 긍정형 문장으로 말한다라고 했는데 부정형으로 말을 해서 이거는 틀렸고요. 그러니까 기저귀에 손을 넣지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부정적인 문장을 쓰면 안 되고, 지금 목욕하세요. 목욕을 안 하시면 냄새나요. 여기에서 이것도 안 하시면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교재 220페이지에 보시면은 옳은 방법으로 말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욕을 하면 개운하실 거예요 가 옳은 거잖아요. 안 하시면 냄새난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라랑 좀 비슷한 건데요. 이걸 하면 좋은 거, 옳은 거, 이런 거를 말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목욕을 하면 개운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안 하면 냄새나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억제되는 묶는 거잖아요, 여러분. 묶어놓고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화장실 가면 힘드시니까 이제 간이변기를 쓰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가급적 스스로 움직이게 해주셔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간이변기를 쓰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교재에도 나오잖아요. 네, 기저귀를 이렇게 이제 간다고 뭐 찾나 보자 이렇게 만지는 동안에 잠을 깰 수 있겠죠. 한번 잠이 이제 깨게 되면 어르신들은 다시 잠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무시는 동안에는 대부분 소변이나 대변을 잘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37.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상에서 식사할 때 편안한 자세를 잡도록 돕는 방법은 1. 오른쪽의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2. 침상에 앉히기 어려우면 똑바로 눕힌다. 3. 똑바로 눕힌 후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준다. 4. 침상 테이블에 오른팔을 올려주고 똑바로 앉힌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준다. 자, 여러분 뭐지요? 그렇죠? 1번이지요. 자, 오른쪽에 편마비가 있대요. 자, 그러면 베개나 쿠션을 어디를 지지해 줘야 되지요? 그쵸. 마비가 있는 쪽에 지지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1번이 맞습니다. 침상에 앉히기 어려우면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약간 옆으로 눕혀야 되는데 똑바로 눕히는, 그래서 틀렸죠. 자, 그리고 만약에 똑바로 눕힌다면 아까 고개를 어느 쪽으로? 그쵸. 건강한 쪽으로 돌려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오른쪽 마비가 있는 쪽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틀렸고요. 침상 테이블에다가 마비 있는 팔을 올려주면 그쪽으로 넘어지겠죠. 그래서 안 되고요. 자, 건강한 쪽을 밑으로 했는데 오른쪽을 밑으로 해서 틀렸습니다. 자, 38번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귀팍기를 잡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너무 쉽죠, 요 그림은. 그쵸? 네,
3번이고요. 이 문제도 여러 번 출제가 됐고 제가 다른 시험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은 귀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래쪽으로 이관이라고도 하고 이도라고 하는 귓구멍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당기셔야만 잘 보이죠. 그래서 후상방으로 당겨주시는 게 맞죠. 이게 이제 후하방, 이게 아이들이 이제 당기면 보이는 구조이고요. 4번은, 3번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은 윗사람이니까 위쪽으로 당기고 아이들은 아랫사람이니까 아래쪽으로 당긴다. 이렇게 외우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9번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주입 후 대상자를 잠시 누워있게 한다. 2.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3.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4. 여름에는 상하지 않도록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5.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다시 주입한다. 자, 여러분 뭘까요? 네, 3번입니다. 자,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이지요. 경관 영양은 비위관이라고도 하고 또는 L튜브 또는 여러분들은 콧줄이라고도 일반 이제 분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 경관 영양을 이제 돕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 주입 후 대상자를 잠시 누워있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식사잖아요. 네, 그래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하셔야 되고요. 이 영양액은 따뜻하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거는 맞죠. 자, 그리고 여름에는 상하지 않도록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하는 건 아닙니다. 빠르게 주입하면 이게 설사할 수 있거든요. 농도가 진하거나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이제 배탈이 나거나 그럴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빨리 주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 그쵸? 잠그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인데 역류되고 있는데 다시 주입하면 안 되겠죠. 40번 대상자의 약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약은 주사기에 넣어 보관한다. 2. 알약은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한다. 3. 가루약은 변질이 쉬우므로 냉장 보관한다. 4. 귀약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둔다. 5. 안연고는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뭐지요? 네, 그쵸? 5번이고요. 약 보관하는 방법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물약은 대부분 상온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 병에 그대로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주사기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게 되면 금방 버려야 되지요. 그래서 틀렸고요. 알약은 용기에 담아서 냉동실, 가끔 보면 여러분 약을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온도차 때문에 온도 차이도 있고 또 여러분 습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약은 습기가 있으면 금방 빨리 변질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으시면 안 되는데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변질되십니다. 자, 그리고 가루약은 변질이 쉬우므로 냉장 보관한다 그랬는데 약은 그 냉장 보관하라고 적혀 있는 약만 냉장 보관하고요. 나머지는 실온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질이 쉽다고 냉장 보관하고 하시면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약이나 가루약 이런 약이 오히려 습기가 있으면 더 변질이 쉽습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귀약도 냉장 보관하라고 하는 귀약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냉장 보관하는 것이지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상온에 보관을 하고요. 냉장 보관하라고 하는 경우만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연고,
연고는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하셔야지 냉장 보관하면 유분과 수분이 분리되어서 약의 효과가 없다라고 했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41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 중인 대상자가 배설을 어려워할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3. 배변을 할 때까지 앉혀놓는다. 4. 이동변기를 치우고 기저귀를 채워준다. 5.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준다.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배설을 어려워할 때, 네, 이동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네요. 자, 이동변기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침대 옆에서 방에서 대변을 보신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대변이나 소변을 보신다는 얘기인데, 그때 조용하게 되면 소리 날까봐 걱정돼서 제대로 못 보시겠죠. TV를 틀어주거나 음악을 크게 틀거나, 네, 그렇게 하셔서 또는 변기 안에 휴지를 깔아서 좀 소리가 덜 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아니죠. 여기 정답처럼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준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배변할 때까지 계속 앉혀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배설을 어려워하면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주면 되지, 계속 안 나온다고 거기에 앉혀놓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주면 되는 걸 기저귀를 무조건 채우는 건 옳지 않습니다. 42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아랫배 통증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를 잠근다. 2. 아랫배에 찜질을 해준다. 3. 유치도뇨관을 잡아당겨 위치를 조정한다. 4.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배가 편안해질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준다.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보세요. 유치도뇨관은 소변줄이잖아요. 이 소변줄을 꽂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아파한대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잖아요. 자, 1번을 보시면 소변 주머니를 잠궈버린대요. 소변 주머니로 지금 소변이 잘 흘러내려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잠궈버리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아랫배에다가 찜질을 해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주로 이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에 통증이 있을 때는 소변이 유치도뇨관으로 잘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연결관이 꼬여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찜질을 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치도뇨관 이런 거를 절대 잡아당기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배가 편안해질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는 건 변비가 있거나 그럴 때인 거지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을 때 마사지 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43번 기저귀를 찬 채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자주 셀 때 대처 방법은 1. 아랫배를 자주 눌러준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량을 조절한다. 3. 2시간 간격으로 간이변기를 데워준다. 4. 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대어 방광을 이완시킨다. 5. 베개로 몸 한쪽을 지지하면서 체위를 변경해준다. 자, 여러분 뭐예요? 그쵸? 5번입니다. 자,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요. 한쪽으로만 이제 누워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소변이 자꾸 그쪽으로 새게 되겠죠. 누워있는 쪽으로.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새는데 자꾸 아랫배를 누르시면 안 되겠죠. 아랫배 누르고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소변이 샌다고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간이변기를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는 대상자는 간이변기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저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간이변기를 대준다고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대어서 방광을 이완시킨다. 이 방광을 이완시킨다고 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자, 새는 것을 막는 방법은 베개로 한쪽을 지지해서 새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몸이 치우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소변이 새는 거라서 새지 않도록 베개로 한쪽 몸을 지지해서 체위를 좀 변경해주면 되겠죠. 한쪽으로만 누워 있어서 소변이 샌다고 위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44.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2. 화장실 앞에 휴지통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3. 화장실 문 밖에 위험에 대비한 응급배를 설치한다. 4. 화장실 조명은 밤에 수면을 방해하므로 꺼둔다. 5. 화장실 입구에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네요. 자, 화장실 안에서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두는 건 맞고요. 화장실 앞에 휴지통 같은 거, 화분 같은 거 이런 거를 놓으면 걸리적거려서 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되고요. 문 밖에다가 응급배를 설치하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화장실 안에 응급배를 설치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화장실은 어르신들이 밤에도 꼭 한두 번씩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을 꺼두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입구에 문턱을 설치하다 보면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시겠죠. 오히려 턱을 없애야 되겠죠. 자, 45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도울 때 칫솔의 치약을 올바르게 짠 경우는, 자, 여러분 잘 보시고 어떤 게 정답일까요? 그쵸? 4번입니다. 자, 이렇게 반만 찔끔 올려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올려놓는다든지 또 너무 듬뿍 이렇게 짜놓는다든지 하면 안 되고 칫솔에 깊숙하게 이렇게 짜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6.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1. 침대 중앙에 반듯하게 눕힌다. 2. 방수포를 허리 부위에 깔아준다. 3. 샴푸를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4. 머리카락은 자연 건조시킨다. 5. 린스를 한 후 차가운 물로 헹군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볼까요? 침상에서 머리를 감기는 거죠. 침상에서 머리를 감기려면 중앙에 눕히면 감기가 힘들겠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게 하고 비스듬히 눕혀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방수포는 어깨 밑에 깔아줘야죠. 머리하고 어깨 밑에까지 이렇게 깔아주셔야 물이 묻지 않겠죠. 허리는 깔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샴푸를 묻혀서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는 건 맞죠. 자, 그리고 머리카락은 반드시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주셔야지 자연 건조시키면 감기 걸립니다. 자, 그리고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구셔야죠. 정답은 3번입니다. 47번.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의 발을 관리하는 방법은 1. 발톱을 둥글게 자른다. 2. 발을 씻기 전에 발톱을 자른다. 3. 손톱깎이로 각질을 제거한다. 4.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준다. 5. 하루에 한 번 뜨거운 물에 조격을 해준다. 조금 헷갈릴 수 있나요, 여러분?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발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래요. 자,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그랬는데 틀렸죠. 자, 발을 씻기 전에 발톱을 자르면 발톱이 건조해서 막 튀면서 상처가 나게
이렇게 튀면서 이렇게 이제 피부 같은 데 튀게 되면 찔리기도 하고 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발을 씻고 나서 또는 물에 담가서 15 내지 20분 동안 물에 담가서 이렇게 발톱을 자르거나 하면 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씻고 난 후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질 제거를 손톱깎이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되죠. 잘못하다가 보면 거기 이제 생사를 막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상처가 날 수 있어서 네, 그렇게 손톱깎이로 제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준다 하는 것은 맞죠. 여러분 그 건조증에도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발을 관리하는 방법과 건조증 두 가지를 지금 섞어 놓은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 앞쪽에 질환들 배울 때 보면 피부계 쪽에서 건조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건조증일 때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준다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래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은요, 오히려 더 건조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건조한 사람들한테는 절대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거나 씻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은 이게 이제 몸에 뜨거운 열을 가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열을 떨어뜨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열을 떨어뜨리려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열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건조한 사람인데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나가면서 열을 가지고 나간다고는 하지만 수분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건조증이신 분들한테는 뜨거운 물은 금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8.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눕히는 순서는 가.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나.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 준다. 다. 반대쪽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눕힌다. 라.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마.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베개로 등과 팔을 받쳐준다.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인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는 옆에다가 1, 2, 3, 4를 써서 그거하고 같은 번호를 찾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자, 보시면 항상 우리는 어디에 서나요? 그쵸?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릎도 세워주고 양팔도 가슴에 모아주고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아서 당기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너무 이제 떨어지려고 한쪽으로 모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끝으로 와 있으니까 엉덩이를 뒤로 2번만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뒤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개를 등이랑 무릎 사이랑 다리 사이, 그 다음에 팔 이렇게 받쳐주시면 굉장히 편안한 자세가 되지요. 그래서 요 순서는 5번입니다. 49번.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대상자의 세면을 돕는 방법은 1.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2.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3.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은 깎아준다. 4. 입, 코, 눈, 귀, 목의 순서로 닦는다. 5. 면봉으로 귀 속의 귀지를 제거한다. 자, 정답은 뭐지요, 여러분? 그쵸? 3번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세수독기 방법인데요.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으셔야죠. 왜요? 그쵸? 눈곱이 없는 쪽 눈이 깨끗하고 있는 쪽 눈이 더러우니까 깨끗한 쪽을 먼저 닦고 더러운 쪽을 나중에 닦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눈은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은 깎아준다라고 네,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자, 얼굴을 닦는 순서는 제일 먼저 눈을 먼저 닦죠. 눈을 먼저 닦고 코를 닦고 입 주위를 닦고 그 다음에 이마를 닦죠. 그 다음에 귀 뒤, 귀, 목 이 순서로 닦아줘야 되지요. 그래서 순서가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지를 제거하는 것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귀지를 제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50번. 그림과 같은 상태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은 1.
건강한 쪽 팔을 당겨 앉힌다. 2. 양팔을 잡고 당겨 앉힌다. 3.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 4. 머리와 목 밑을 받쳐 앉힌다. 5. 옆구리 옷자락을 끌어당겨 앉힌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3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이래요. 자, 일단은 뭘 당겨서 앉히거나 하는 거는 무조건 틀립니다. 그쵸? 뭐 옷자락을 끌어당기든지 양팔을 잡아당기든지 건강한 쪽 팔을 잡아당겨 이런 거 잡아당기는 건 절대 다 안 되고요. 등과 어깨 밑을 받쳐서 앉혀야 되겠죠. 머리와 목 밑을 받치면 네, 일어나다가 목이 아프거든요. 되게 다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머리와 목을 받치는 것은 좋지 않고요. 항상 우리는 어깨 밑, 등 밑 이런 데를 받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1번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1. 수액 오른팔 왼팔 2. 수액 왼팔 오른팔 3. 왼팔 수액 오른팔 4. 오른팔 수액 왼팔 5. 오른팔 왼팔 수액. 자, 여러분 더 헷갈리죠? 이렇게 읽으니까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옷 입히는 순서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입마비라고 입을 때 마비 먼저. 자, 그러면 왼쪽 마비래잖아요. 자, 그럼 뭐죠? 왼쪽 팔이 먼저겠죠. 입마비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수액이 들어간다 했죠. 네, 그래서 중간에 수액, 그 다음에 건강한 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2번 그림과 같은 턱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 이동 방법은 1. 앞바퀴를 들고 앞으로 내려간다. 2.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3.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한 번에 내려간다. 4.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서 내려간다.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턱 내려가기입니다. 자, 항상 턱 내려가기는 이제 뒤로 돌려서 내려가는 거는 맞죠. 자, 그런데 앞으로 내려간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자, 2번은 뒤로 돌려는 맞는데 지그재그는 여러분 언덕 올라가고 내려올 때 지그재그거든요. 근데 여기 턱이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 뒷걸음은 맞아요. 근데 한 번에 내려오면요. 앞바퀴가 쿵 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뒤로 돌려서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서 내려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씩 지그재그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쵸. 경사로라고 했었죠. 언덕길.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3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는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한번 잘 보세요. 그림을 뭘까요? 네, 3번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볼게요. 1번은 왜 틀렸죠? 허리를 숙여서 틀렸죠? 무릎을 숙여야 되는데, 그쵸? 자, 여기도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허리를 숙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네, 틀렸고요. 그리고 얘는 다리까지 또 붙이고 서서 틀렸고 이 그림하고 차이는 이 그림은 다리는 벌렸는데 네, 여기는 다리도 안 벌렸네요. 그쵸? 자, 그래서 틀렸고 여기는 보세요. 이 그림 틀린 그림 먼저 볼게요. 이 그림은 이 그림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리가 오므려 있잖아요. 두 다리가 붙어 있잖아요. 발이 여기. 그런데 여기는 두 발이 떨어져 있죠. 여기하고 이렇게 발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구부렸죠. 허리를 숙인 게 아니라. 그래서 3번은 맞았고요. 여기는 무릎을 구부린 건 맞았는데 다리를 오므리고 있어서 틀리고요. 여기는 무릎도 구부리고 허리도 너무 숙였네요. 그렇죠? 환자한테 거의 안겼네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54번 보행벨트를 이용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1. 가슴에 보행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왼쪽 뒤쪽에 선다. 2. 가슴에 보행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오른쪽 옆에 선다.
3. 엉덩이에 보행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왼쪽 뒤쪽에 선다. 4. 허리에 보행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오른쪽 옆에 선다. 5. 허리에 보행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왼쪽 뒤에 선다. 좀 되게 헷갈리게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정답은 뭘까요? 그쵸? 5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씩 좀 볼게요. 보행벨트는 어디에 매야죠? 그쵸? 허리에 매야 되는데 가슴에 매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왼쪽 편마비니까 우리는 어디 서야 되죠? 그렇죠. 마비 쪽에 서야 되잖아요. 환자가 넘어지면 마비 쪽으로 넘어지니까요. 그래서 걸을 때는 마비 쪽에 서셔야 해요. 왼쪽 편마비니까 이거는 왼쪽 뒤쪽에 선다는 맞고 오른쪽 옆에 선다는 틀렸죠. 자, 엉덩이에다가 보행벨트를 맬 수는 없겠죠. 자, 왼쪽 뒤쪽은 맞고요. 이거는 허리에 보행벨트는 맞았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 선다고요? 마비된 쪽에 서는데 건강한 쪽에 섰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허리에 보행벨트를 착용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마비된 쪽에 섰으니까 5번이 정답이네요. 자, 55번. 그림과 같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은 1. 손잡이 청결 상태 2. 손잡이 끈 유무 3. 손잡이 길이 정도 4. 지팡이의 디자인 상태 5. 바닥 끝에 고무 상태. 여러분 뭘까요? 그쵸? 바닥 끝에 고무 상태죠. 이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우리 신발도 한쪽이 너무 다르면 중심이 안 맞는 것처럼 이것도 바닥 끝에 고무가 닳아 있으면 중심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균형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닥 끝에 고무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56번. 대상자의 배설물 처리 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1. 가래가 담긴 흡인병을 격일로 닦는다. 2. 대상자의 세탁물은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한다. 3.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 4. 흡인기의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삶은 후 햇빛에서 말린다. 5.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세척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뭘까요? 그쵸, 3번입니다. 대상자의 배설물 처리 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네요. 자, 흡인병, 석션이라고 하죠. 우리 가래를 뽑아내는 거. 그러면 모이는, 그 가래가 모이는 병을 흡인병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격일로 닦으면 안 되겠죠. 막 세균이 엄청 번식하겠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세탁물을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할 필요는 없어요. 따로 이렇게 세탁을 한다거나 따로 분리해서 모아두는 것은 몰라도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까지 할 필요는 없지요. 자, 그리고 이거 뭐 엄청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 혈액이 묻은 건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엄청 많이 출제가 됐죠. 저도 몇 번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찬물로 먼저 응고시켜서 이런 섬유와 떼어내는 거고요. 혈액을. 그 다음에 이제 섬유 안에 스며들은 혈액 같은 거는 더운 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빠지기 때문에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고무 제품은요 15분 이상 삶은 것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해야 소독이 되니까요. 그런데 햇빛에서 말리면 안 되죠. 고무는 햇빛에서 말리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늘에서 말린다가 정답이고요.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버리셔야죠. 세척해서 또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57번.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부엌 찬장 밑으로 들어가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2.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3.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4. 의자 뒤로 돌아서서 등받이를 잡게 한다. 5. 승강기를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시킨다. 자, 정답은 뭐죠, 여러분? 네, 정답은 3번이지요. 자, 지진이 발생했대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 시험에 좀 자주 요즘 들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찬장 밑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식탁 밑 이런 거는 몰라도
반짝이는 그릇 같은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쏟아져서 깨지면서 내가 다칠 수 있겠죠. 찬장 밑은 안 되고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막 이것저것 다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깔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식탁 밑 이런 데, 책상 밑 이런 데가 좋습니다. 거실 바닥이 아니라.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출구가 이렇게 이제 폐쇄되어 버리거나 문이 찌그러져서 안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미리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 두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자 뒤로 돌아가서 등받이를 잡는다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막 흔들리지 않거나 그러진 않겠죠. 의자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정말 이거는 위험하죠. 그렇죠? 승강기를 탔다가 이 승강기가 이제 전원이 끊어져 버렸거나 또는 줄이 끊어져 버렸거나 하면 승강기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재 이럴 때 승강기를 이용하시면 안 되겠죠. 58번 수해가 발생한 직후 전기 사고와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1. 양초에 불을 붙여 실내를 밝게 한다. 2. 가스와 전기는 물만 빠지면 바로 사용해도 된다. 3.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를 차단한 후 가스렌지를 켠다. 4. 작동 중인 전열기구에서 냄새가 나면 창문을 열고 사용한다. 5.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이지요. 수해가 발생한 직후 가스 누출 사고나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네요. 양초, 성냥 이런 거 가스가 이렇게 누출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 폭발할 수 있겠잖아요. 네, 그래서 불을 붙이는 거 이런 거 안 되고요. 물만 빠지면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와서 안전 점검을 한 후에 사용하셔야지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가스가 찼었기 때문에 반드시 창문을 열으셔야 되겠죠. 열어서 환기를 시키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동 중인 전열기구에서 냄새가 나면 사용하지 말아야지 창문을 열고 사용하는 것은 안 되죠. 자, 그리고 정전 후에 이제 복구가 됐으면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천천히 꽂아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59번 상온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먹으면 더 맛있는 후숙 과일은 1. 수박, 2. 딸기, 3. 망고, 4. 포도, 5. 블루베리. 자, 여러분 뭘까요? 후숙 과일. 후숙 과일 뭘까요? 그쵸, 여러분? 망고죠, 망고. 망고, 키위, 토마토 이런 것들은 실온에 놔뒀다가 좀 익혀서 먹으면 훨씬 더 좋은 후숙 과일이지요. 60번 실내 습도가 낮을 때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1차적인 건강 문제는 1. 고체온증, 2. 호흡기 점막 건조, 3. 엉덩이 부위 욕창, 4. 겨드랑이 피부 발진, 5. 야간 수면장애. 자, 여러분 뭘까요?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습도가 낮으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호흡기 점막 건조가 정답인데요. 여러분 습도뿐만 아니라 온도가 낮을 때도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겨울에 여러분 좀 건조해서 불이 많이 나잖아요. 이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이 공기가 수증기를 좀 별로 많이 이렇게 보유하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습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습도 낮을 때뿐만 아니라 온도도 낮을 때도 호흡기가 어르신들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도 너무 낮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1. 제가 대상자가 요구한 물건을 사다 주었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할 때 대처법은 1.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2. 앞으로 직접 구매하라고 말한다. 3. 비슷한 물건이라며 그냥 쓰라고 권유한다. 4.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5. 해결 방안에 대해 가족과 의논하여 처리한다.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쵸? 정답은 4번이지요. 물건을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일상 업무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뭐 그런다고 신고를 할 수는 없겠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고할 일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직접 구매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그냥 싫거든요. 이런 거랑 비슷해 보여가지고 좀 그러네요. 그쵸? 그리고 비슷한 물건이라며 그냥 쓰라고 권하는 것도 좀 그렇죠. 자, 그리고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정확하게 어떤 걸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가셔서 직접 고를 수 있게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대행 구매를 해준다든지 이럴 때는 이거 제가 지금 심부름하는 건데 이거 교환 가능하냐, 이렇게 교환 가능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알아보고 물건을 구매해다 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5번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가족들과 의논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죠. 어르신과 얘기해가지고 함께 교환하러 가면 되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62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간호사가 혈압이 높다고 누워있으래. 그래도 밖에 나가 바람 좀 쐬면 안 될까? 자, 요양보호사 1. 혈압이 높으니 누워 계시는 것이 안전해요. 2.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 3. 혈압이 떨어지면 그때 나가는 게 좋겠어요. 4. 밖에 나가셔도 되는지 간호사에게 물어볼게요. 5. 바람을 쐬면 시원해지니 혈압도 내려갈 거예요. 라는 건데요.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뭘 잘 보셔야 되냐?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뭘 찾는 거예요? 공감 반응인 거잖아요. 대상자의 말에 또는 대상자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걸 찾으셔야 하잖아요. 네, 혈압이 높으니 누워 계시는 게 안전해요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공감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공감해 주는 건 마음 읽어주기라고 했죠. 마음을 읽어주는 건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가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63번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옷을 벗으려고 한다.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1. 밖으로 같이 나가 산책한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시킨다. 3. 평소에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4. 더워함으로 실내 온도를 낮추어준다. 5.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려간다.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이 치매 대상자의 행동이지요.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이제 대소변이 많이 오면 갑자기 옷을 벗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서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바지 뒷부분을 막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자, 이러면 어르신 화장실 가실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은지 물어보고 화장실로 모시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물은 색깔이 있는 유리컵에 담아준다. 2. 생선가시는 미리 발라서 준다. 3. 앞치마보다는 턱바지를 사용한다. 4. 졸려할 때는 깨워서 식사를 준다. 5. 손잡이가 가늘고 가벼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이죠. 유리컵이 아니라.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유리컵이라서 틀렸죠. 많이 떨어뜨려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생선 가시는 발라서 주시는 게 좋죠. 그렇지 않으면 통째로 드시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가시 잘 못 바르십니다. 치매 대상자는. 자, 그 다음에 앞치마보다는 턱받이가 아니라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앞에만, 턱에만 흘리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다 흘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졸려할 때는 깨우시면 안 됩니다. 졸려할 때 깨워서 식사를 드리면 애기들 잠떡 하듯이 막 이렇게 잠투정 하시고 그러다가 화를 내시거나 또는 식사를 쏟아버리거나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졸려할 때는 주무시게 그냥 두시는 게 좋고요. 손잡이가 두꺼운 걸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무거운 숟가락을 드려야 되는데 가벼운 숟가락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65번 치매 대상자의 거주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밤에도 화장실을 밝게 해둔다. 2. 유리문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3. 방 안에서도 잠글 수 있도록 문 손잡이를 교체한다. 4.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투명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5. 대상자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전화기를 둔다. 자, 여러분 뭘까요? 정답은 1번이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은 어르신들 밤에도 가신다고 했죠. 그래서 화장실은 꼭 불을 켜두셔야 되고요. 화장실 불은 밝으셔야 됩니다. 어둠침침하게 밤이라고 해두시면 화장실에서 많이 넘어지시고 낙상사고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을 너무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 놓으시면 유리인지 몰라서 가서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 같은 것을 붙여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 안에서 잠글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방 안에 들어가시면서 문을 이렇게 뚝 잠그고 들어가서 뭐 문 안 열린다고 막 우시고 그러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까진 맞아요. 근데 투명 테이프가 아니라 야광 테이프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빛이 반사되어서 여기 뭐가 있구나, 막혀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야광 테이프를 붙이셔야지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전화기를 두면 계속 이렇게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또는 전화가 안 온다고 막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두들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 후 계속 밥을 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어르신 배 좀 만져보세요. 볼록하잖아요. 2. 어르신 자꾸 드시면 소화 안 되고 탈나요. 3. 그새 깜빡하셨네요.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4. 지금 2시예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5. 몇 시에 점심을 드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지금 밥을 달라고 요구하는 드셨는데, 네, 그 식사 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밥을 달라고 그런 어르신들이 많다고 했었죠. 배 만져보세요. 볼록하잖아요. 그럼 어디 배가 나와? 이러면서 화내시거든요. 자꾸 드시면 소화 안 되고 탈나요. 이렇게 아무리 옳은 소리 해봐야 소용없죠. 자, 그리고 그새 깜빡하셨다. 좀 전에 드셨잖아요. 이러면 내가 언제 먹었냐고,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줄 아냐고 막 이러면서 또 화내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시라서 좀 전에 밥 먹었다라는 거를 이제 시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2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금방 간식 드실 시간이거든요. 간식 드릴게요. 뭐 드린다고 하는 거 조금 이따 드릴게요. 지금 식사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 이따 드릴게요랑 제일 비슷하죠. 이게 네,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간식 챙겨 드릴게요. 이런 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몇 시에 점심을 드셨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럼 내가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그러는 거냐고 지금 또 화내시거든요. 정답은 4번입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명절이라 고향집에 가야 한다며 짐을 쌌다 풀었다 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금은 명절이 아니라고 말한다. 2. 고향집에 혼자 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고향집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 지금은 나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5.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 개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명절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부정하고 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치매 대상자랑 대화하는 방법 중에. 그리고 혼자 갈 수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뭐 혼자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가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는 건 아니죠. 단호하게 말하는 건 언제만 단호하게 말하나요, 우리? 그렇죠. 성적 행동이나 성추행 이런 거 할 때만 단호하게 하고요. 그 나머지는 단호하다게 하시면 안 되죠. 자, 뭔가 일거리를 환기시키면 되겠죠. 짐을 쌌다 풀었다 할 때 이게 반복적 행동 또는 반복적 언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때 나와 있는 대처 방법을 보시면 여러분 일거리를 준다 또는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거 준다, 고향 이야기를 한다 또는 뭐 박수를 손뼉을 쳐서 뭐 소리를 낸다, 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거리를 준다가 지금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빨래 개기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거 빨래 개서 넣어놓고 지금 우리 가게요. 이렇게 하면 네, 좋아하는 일거리 이런 거 주면 또 이렇게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빨래 개기도 이렇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입니다. 68번 야간에 집안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취침 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2. 현관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킨다. 3.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4.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아 집중하게 한다. 5. 배회 동선을 차단하여 낙상 위험을 줄인다.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 같아요.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여러분 3번인데요. 5번하고도 조금 헷갈리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취침 전에 운동량을 늘려주는 것은 아니죠. 배회를 하는 것은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행위를 배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운동을 하다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을 늘려주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현관문을 열어두면 금방 밖에 나가버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니다가 제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 이런 거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치우는 건 좋은 방법이죠. 자, 그리고 TV나 라디오를 꺼서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틀어놓아 집중하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는데요. 여러분 TV는 이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방법에서 이제 TV가 두 번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TV를 끈다가 나오고 한 번은 TV를 켠다가 나오거든요. 자, 어디에서 TV를 켜죠, 여러분? 여러분 맞아요. 석양증후군이에요. 석양증후군일 때는 해가 질 때 막 이렇게 흥분해서 난동을 부리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석양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석양증후군일 때는 TV 보고 있다가 집중해서 해지는지 모르게 하려고 TV를 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회일 때는 이게 집중 못 하거든요. TV 안 봐요. 틀어놓으면 보지도 않고 막 정신산란하잖아요. 계속 소리만 시끄럽게 들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TV를 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3번하고 5번이 좀 헷갈렸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상 위험을 줄인다는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배회 동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회 코스를 만들어줘서 여기하고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라고 다니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배회 동선을 차단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은 틀립니다. 69번
침해 대상자가 누가 내 물건 훔쳐갔어? 라며 자주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의심하면 안 된다고 훈계한다. 2. 같은 물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3.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인지 묻는다. 4.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모르는 척한다. 5. 잃어버린 물건이 없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2번이지요. 자, 이 두둥망상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내 물건 훔쳐갔다 라고 치매 환자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치매 환자를 훈계한다고 되겠습니까? 의심하면 안 된다고 훈계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이건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은 물건을 사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할 때 이렇게 드린다든지 하면 찾았다고 실제로 좋아하십니다. 잘 모르시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비슷한 물건을 좀 이렇게 사놨다가 이렇게 드리면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인지 묻잖아요. 엄청 화내세요. 내가 그걸 알면 지금 너한테 말하겠어? 막 이러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모르는 척 하는 거는 좋지 못하죠. 왜냐면 실제로 이 물건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없어서 없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어디 뒀는지를 모르시는 거고 본인은 그걸 훔쳐갔다라고 실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난 지금 너무 속상한데 모르는 척 하신다고 또 엄청 서운해 하시거든요. 좋은 방법 아니고요. 잃어버린 물건이 없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치매 환자한테는 설득한다, 설명한다 이런 거 안 맞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요양보호사를 때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체를 구속하여 행동을 멈추게 한다. 2.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3.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4.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한다. 5.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2번이겠죠? 자, 우리 이제 폭력성 치매 환자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구속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폭력성 치매 환자들을 구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난동을 부리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막 화가 나가지고 날뛰는 어르신도 이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가서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어르신, 화가 많이 나셨죠? 그러면서 같은 편이 되어서 이렇게 편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독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누그러집니다. 순한 아이같이. 네,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서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왜 화가 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화가 난 감정은 기억이 나거든요. 감정으로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또 화가 막 더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몰라도 화가 날 수 있거든요. 화가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행동을 빨리 하시잖아요. 이 폭력성 치매 환자들은요, 이제 상대편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받아들여서 실제로 와서 공격을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빨리 이런 거 안 되고요. 천천히. 만약에 내가 자리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천천히 이동하셔야지 이렇게 재빨리 후다닥 가시면 쫓아와서 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한 목소리,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단호한 목소리 하니까 어디서 분듯하지요? 어디서 분듯하세요? 그쵸, 여러분? 선망 환자가 불안하거나 할 때, 불안해하거나 할 때, 그때 단호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를 하라고 한 부분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거 말고는 또 이제 성적 행동을 할 때 단호한 목소리로 하셔야지 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단호한 목소리라면 상대편이 나도 화를 낸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화를 낼 수가 있거든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 단호한 건 좋지 않습니다. 71.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엄마를 보러 집에 가야 한다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어디가 집인지 물어본다. 2. 엄마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3.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설명한다. 4.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밝으면 가자고 말한다. 5.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해질녘이 되면 뭐죠? 해질녘이 돼서 망상 증상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석양증후군에 해당이 되네요. 자, 그럴 때 집이 어딘지 물어보는 거 뭐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그리고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한다고 기다리지 않죠. 오래전에 치매 환자한테는 설명한다, 설득한다 이런 거 아니라고 했고요. 지금은 저녁이니까 내일 날이 밝으면 가자고 말한다. 지금 간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자 그러면 또 화내시거든요. 그래서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라는 거죠. 자, 이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는 일단은 이제 그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또는 일거리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망증후군일 때도 석양증후군일 때도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72번 빗소리, 개구리 울음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 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1. 계산력 증진, 2. 공감력 증대, 3. 억제력 향상, 4. 기억력 강화, 5. 친화력 확대.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는 인지자극훈련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은 그냥 공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감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좀 보면은요. 빗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 훈련이래요. 이런 훈련을 했을 때 뭘 기대할 수 있냐라는 건데 여러분 청각을 자극한다고 계산력이 좋아지거나 공감을 잘해주거나 억제 참는 걸 잘하거나 친화력이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듣던 빗소리야. 모내기 할 때 듣던 개구리 소리야. 이런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73번 다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몸짓, 손짓을 이용해 말하는 속도를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1. 언어장애, 2. 시각장애, 3. 이해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 결핍장애.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이해력장애죠.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말하는 속도를 천천히 이야기한다. 식사하셨어요? 세수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같은 행동을 해주는 거죠. 또는 실물이나 문자판, 그림판, 몸짓, 손짓 또는 그림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해력 장애 또는 판단력 장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진압력 장애는 우리 물건에 이름표를 붙인다 라고 했던 거 있죠. 네, 그거 나오면 진압력 장애 고르시면 됩니다. 자, 74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제안한 대상자의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 여기에서는 시간 때울 거라고는 텔레비전 밖에 없어. 요양보호사 그럼 우리 영화 보러 영화관에 갈까요? 1. 운동활동, 2. 소일활동, 3. 사교 오락활동, 4. 종교 참여활동, 5. 자기개발활동.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3번입니다.
시간 때울 거라고는 TV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라고 했는데 이 영화를 보러 가는 이거는 여가 활동 유형 중에 어느 여가 활동에 해당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영화 보러 가는 거는 사교오락 활동이죠. 자, 75번.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편안하게 대면하는 방법은 1.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 2. 손끝으로 대상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말한다. 3.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있으면 등 뒤에서 말한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대상자는 흔들어 깨운 후 말을 건다. 5. 반응이 없는 대상자는 말을 건네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것도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에서 나온 건데요. 대상자랑 말을 할 때는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손끝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걸로 잡으시면은 안 되죠. 네, 그래서 보면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넓은 면적으로 대상자를 만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한다 그랬는데 손끝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리고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그 침대와 벽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들어가서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등 뒤에서 말한다가 틀렸고요. 아직 잠에서 덜 깬 대상자는 좀 똑똑똑 이런 소리라도 내서 뭐 이렇게 좀 잠을 좀 천천히 깨운 다음에 이제 말을 거는 거는 맞는데 흔들어 깨우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네야 되겠죠. 반응이 없다고 그래서 말을 아예 안 시키면 안 되겠죠. 76번. 옷이 젖었는데 갈아입기를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옷을 갈아입기가 싫으시군요. 2. 옷을 갈아입으면 상쾌할 거예요. 3.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4. 이러다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돼요. 5. 자꾸 옷을 갈아입자고 해서 귀찮지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아이메시지, 나전달법에 대한 질문이네요. 자, 여러분 공감적 반응과 나전달법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공감적 반응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전달법, 아이메시지는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뭐 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아야 하고요. 누구를 주어로? 나를 주어로 이 일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느낌을 전달하시면 되거든요. 자, 옷 갈아입기가 싫으시군요는 상대편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공감에 가깝죠. 옷을 갈아입으면 상쾌할 거예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이것도 아니죠. 이러다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돼요. 누가요? 내가요. 그래서 내가 걱정된다. 저번 시험 문제풀이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이메시지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걱정됩니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걱정돼요 이런 거 나오면 나전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자고 해서 귀찮지요 등 이건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7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 팔에 뜨거운 화상을 입은 경우 2. 운동 직후 혈압이 상승한 경우 3. 손가락을 베어 피가 나는 경우 4. 발목을 접질려 통증이 있는 경우 5.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가장 위급한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물론 화상인 경우도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지만 제일 지금 급한 사람은
화재로 인해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으면 기도가 막혀서 지금 질식으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운동 직후 혈압이 상승한 경우도 위험할 수는 있으나 이거보다 더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78번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에게 물을 먹인다. 2. 대상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3. 대상자의 어깨를 누른다. 4. 대상자의 팔을 꽉 붙든다. 5. 대상자의 입안을 수건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이죠. 자, 여러분 경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먹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경련하면서 뭐 이렇게 토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의 어깨를 누른다든지 팔을 꽉 붙든다든지 하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경련을 할 때 억지로 이렇게 누르거나 하게 되면 근육이 뒤틀리면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거나 또는 붙들거나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입안에 뭘 억지로 넣지 않으셔야 되고 입안을 닦아주시다가 이때 입이 이렇게 다물어져 가지고 손을 물어버리거나 또는 손을 다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정도로만 하셔야 합니다. 자, 79번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의 위치는 네, 이거는 뭐 다들 맞으셨을 것 같아요. 4번이지요. 여기 밑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은 라번입니다.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 심장 리듬은 5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2.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2분 후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3. 전기 충격을 시행할 때는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4.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5회 시행하고 전원을 켠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심장 리듬은 2분 간격으로 분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5분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이제 전기 충격을 이렇게 한번 쇼크를 확 줬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하셔야 되는데, 2분 후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충격을 시행할 때는 붙잡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전기가 이제 잡은 사람한테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같이 전기 쇼크를 입으실 수도 있어서 절대 전기 충격을 시행할 때는 떨어지셔야지 붙잡아서 지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 그러면 당연히 손을 떼는 게 맞겠죠. 자, 마지막으로 전기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 빨리 그 전원을 켜셔야지 심폐소생술을 5회 하는 동안에 기다리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몇 문제 좀 있기는 했지만 많이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어 있으신 분은 아주 쉽다라고 느끼셨을 거고, 또 조금 이제 미진하신 분들은 헷갈려 어려워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뭐가 틀리는지 맞는지 잘 살펴보시고, 특히 문제를 푸실 때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이렇게 좀 동그라미 가면서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모두 시험 잘 보셔서 다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